dignity and intelligence, the K9.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조건 없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할 경우 밝은 길이 있으며 회담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예정됐던 출마 선언 일정을 취소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정면 돌파의 의미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 씨는 구속 직후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구속은 정치 보복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옥중 친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단 계정을 분석해보니 3,000개의 계정이 1,000개 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극소수가 사실상 온라인 여론을 좌지우지한 셈인데 국내 포털 댓글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해외와 비교해 따져봅니다. 한진그룹 일가가 직원들을 통해 해외 명품을 밀반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화물 4개를 직원이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장애인 차량 표지를 위조 변조해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해온 비장애인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협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한 그리고 미국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앙언론사 사장들을 청와대로 초대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핵 동결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언론사 사장들과 만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4월 위기설을 반전시킨 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4월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가 핵 동결이나 핵 확산 금지 수준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적대정책의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 주한미군 철수 같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수와의 소통도 노력하겠다며 북미 회담 성공 과정에서 보수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남측의 청와대와 북측의 국무위원회에 한 라인을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다시 한번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1년 안에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밝은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다면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과의 역사적 회담이 큰 성공을 거두도록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that meeting will be a great success and we're looking forward to it. It would be a tremendous thing for North Korea and a tremendous thing for the world. 그러면서 비핵화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There is a bright path available to North Korea when it achieves denuclearization in a complete a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또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등 북한의 모든 미사일의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북 경고도 공개 천명했습니다. 조율 과정은 물론 회담 중이라도 취소나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and will continue what we're doing.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회담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압박 카드로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새로운 단계의 정책 문제를 결정하겠다며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까지 굳건하게 견제해왔던 핵경제, 병진 노선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차 회의 이후 반년 만인데 새로운 단계의 정책 문제를 결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더위 결정하기 위하여 대화로만 언급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공식화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일부 입장 변화를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변화를 근거로 핵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병진 노선과 같은 변화된 용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올 들어 일반 공개 활동을 대폭 줄이고 외교와 대남 관련 활동에 집중해왔습니다. 남측 특사단 접견을 시작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과 중국 숭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을 평양으로 불러들였고 본인이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직접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선 대외 방침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엔 군부를 대동하지 않고 참배한 것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6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판문점과 평양은 이미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죠.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 집이 유력하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김정은이 육로로 이동할 수 있고 미국에게도 안전한 장소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회담 장소 논쟁에 중국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트럼프의 평양 방문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베이징이나 울란바토르 등도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면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몽골이라든가. 하지만 미국 언론의 예측은 정반대입니다. 평양과 판문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제외됐다는 겁니다. 또 베이징과 몽골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배제됐다고 미 M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등 유럽도 검토 중이지만 김정은의 낡은 전용기로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극비방북한 폼페이오 미 CIA 국장도 김정은 이동 수단을 북한과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회담 장소가 최대 난제라고 미 CNN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심 끝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마 선언 일정을 취소해 한때 불출마설까지 나왔던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쟁 중단을 원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드루킹 의혹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바닥 민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대체 후보가 없다는 현실도 작용했습니다. 야당은 선거 출마가 아닌 검찰 출두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불출마를 하려야 할 수도 없는 가련한 시간을 보냈을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의 결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특검까지 들어가면 진짜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당초 오늘 오전 경남도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돌연 기자회견을 연기해서 불출마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6시간 만에 국회에서 출마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0분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 안내가 나왔다가 2분 만에 취소됐습니다. 오늘 9시에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내 지도부나 당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그러나 곧장 경남에서 10시 30분에 하기로 예정됐던 출마 선언을 취소한다는 공식 안내가 뒤따랐습니다. 불출마설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오보까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상경에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2시간 동안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후보 사퇴를 만료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예정보다 6시간 늦은 오후 4시 30분에 경남도청이 아닌 서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 예정되었던 출마 선언을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당초 지난 17일 출마 선언을 예정했다가 드루킹 연루 의혹이 터지면서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 씨가 활동했던 온오프라인 정치그룹 경인선이 오늘 추가로 게시문을 또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선풀단 프로젝트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게시물을 공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활동했던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른바 경인선 사이트에 오늘 오후쯤 게시물 3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선풀단 프로젝트라고 적힌 항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9월 문재인 팬클럽 창립총회에서 발언한 16분짜리 영상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SNS 공간에서 대대적인 선풀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한 말이 국민선풀단이 태동한 계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문재인과 더민주 관련 기사에 달리는 악플을 선풀로 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 관련 기사에 댓글과 공감, 비공감이 달린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풀운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 측이 시차를 두고 관련 게시물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과 경찰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일지까지 공개를 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이 너무 부실해서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처음 확인한 건 지난 5일. 이후 검찰에 김 씨 관련 1차 수사 기록을 송치하면서 김 의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 축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일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존재를 확인한 나흘 뒤인 지난 9일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 의원의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증거는 A4 용지 석 장 분량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김 의원에게 보낸 기사 목록이었다는 겁니다. 증거 채택조차 불가능한 복사본 대신 디지털 분석을 완료한 뒤 전체 자료를 다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13일 오후에서야 김 의원과 김 씨 간 텔레그램 대화 촬영 사본 상당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수사 축소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흘이 지난 뒤에야 검찰에 이를 알린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김 의원 수사 부실 책임을 경찰에 미루기에 급급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란 속 검경의 부실 수사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드루킹이 주도했던 경공모 경제공진화 모임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선장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민주당의 온라인 대응 활동을 자신들이 대신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24시간 교대로 하루 700건 이상의 기사에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명 경공모가 지난 1월 안희정 전 지사 초청 강연 때 스스로를 소개한 자료입니다. 경인선과 같은 조직이고 노사모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활동했다고 전합니다. 회원은 내 외부 조직으로 나뉘어 총 3,000명에 달하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하루 24시간 1일 700건 이상의 기사에 대응하며 민주당 대신 온라인 활동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인 거죠. 거기 존재도 알지도 못해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온라인 활동은 보수 진영의 댓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경인선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렸다가 최근 공개한 글에서는 2016년 9월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선풀운동 제안이 활동의 계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SNS 공간에서 정말로 대대적인 어떤 선풀운동 같은 게 좀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선풀을 닫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민주당 경선 기간 안희정 후보를 2위로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 그룹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며 사실상 악플 달기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여기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드루킹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물들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회원들에게 과시를 했고 실제로 안희정 전 지사를 불러서 강연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작년 11월 민주당 김경수 의원 소개로 윤태영 전 노무현 청와대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루킹은 안희정 지사를 경제적 공진화 모임 강사로 꼭 모시고 싶다고 했고 안 전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소개했으니 저도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안 전 지사는 지난 1월 경희대에서 열린 경공모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했고 드루킹 등과 따로 차를 마셨습니다. 드루킹은 작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표한 정치, 사회, 경제 공약을 모두 밤새워 자기 손으로 썼다며 여러 경로로 들었기에 얼마든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당시 문 후보 측 인사들과 실제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 9월에는 페이스북에 주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정치 성향 가치 분포도를 올려뒀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와 문재인, 친문을 같은 범주에 안철수, 이명박, 한국당을 상대편에 두고 있었고 추미애 이재명은 경계선상에 위치시켰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자, 이 드루킹은 현재 구속 상태에 있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며 소송 비용을 모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회원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은 본인 변호인 접견인 줄 알고 반갑게 나왔다가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떠난 걸로 전해집니다.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드루킹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드루킹이 구속 직후 경공모 회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번 구속이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며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많이 도와달라며 텔레그램방에서 소통하며 뭉쳐달라고 했습니다. 수감 중에도 회원들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비용 모금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드루킹을 도와온 윤모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기용해달라고 요청했던 인물로도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며칠 전 저희 뉴스나인에서 비어있는 드루킹의 집에 의문의 남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드루킹에게 여론 조작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구해준 온라인 필명 서유기 박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집에선 불빛이 흘러나왔는데 이 서유기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 아파트 창문에 불빛이 새어납니다. 드루킹이 살던 집입니다. 드루킹은 체포됐지만 한 남성이 이 집에서 계속 생활 중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때도 집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찰하고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완전 쟁인가 경찰한테 뭐라고 막 설명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의문의 남성은 사흘 전 본인은 세입자일 뿐 드루킹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요. 직접 계약하신 건 아니에요? 부동산 통해서? 저는 원래 집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재 결과 드루킹이 지난 1월 말 집을 세준 건 드루킹의 측근이자 공범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경공모 활동 때는 서유기란 필명을 썼습니다. 안에선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간간히 TV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앞엔 외부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집에 있는 남성이 박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벨을 눌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 씨는 내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MB의 아바타다라는 말이 떠돌았죠. 다소 뜬금없던 이 말을 만들고 퍼뜨린 게 드루킹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드루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확대시켰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 이 장면은 정치인 안철수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바로잡으려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유권자에게 MB 아바타라는 별명을 각인시킨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선 이후 국민의당이 자체 분석한 평가 보고서에서도 안 후보가 MB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게 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가 토론회에서 스스로 MB 아바타를 꺼낸 날, 드루킹 김모 씨는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한 말은 제 블로그를 알고 한 말이었군요. 블로그 주소도 함께 링크했습니다. 들어가 보죠.
드루킹이 2012년 10월 작성한 글로 연결됩니다. 안철수는 부드러운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쓴 이명박일 뿐이다 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정말 MB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뭐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드루킹은 MB 아바타란 말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해온 게 자신이었음을 공공연히 자랑해왔습니다.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자료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5일 동안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맘때 드루킹이 올린 글에는 댓글 공격 유령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리한 댓글에 10개 정도 추천을 눌러라. 불리한 댓글에는 비추천을 누르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를 하라는 식입니다.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다. 저는 이명박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획되고 길러진 정치인이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저 사람은. 드루킹이 MB 아바타 공격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는 2017년 4월. 실제로 37%까지 치솟으며 문재인 후보와 3%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30%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MB 아바타론이 지지율 하락에 미친 영향, 또 그런 이미지 확산에 드루킹이 미친 영향력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향배라고 생각했던 댓글이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렇게 드루킹의 댓글 공격 대상이었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여론 조작이 고문보다 지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가 부실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모입니다.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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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드루킹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루킹은 여론 조작이고 경찰은 사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계좌조차 그대로 방치한 것이 바로 경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여론 조작은 고문보다 지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문보다 더 지독한 그런 수법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드루킹 사건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댓글을 몇 개나 달아보셨습니까? 최근 6개월간 주요 포털의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3,000명의 네티즌이 수천 개의 댓글을 달면서 댓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0.006%에 불과한데 이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문제죠.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엔 포털에서 많은 걸 얻습니다. 기사도 정보도 포털을 통해 읽고 얻습니다. 주로 네이버나 다음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보는 것 같아요. 포털이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중은 77%로 인터넷 접속량이 많은 세계 36개 나라 가운데 독보적인 1위입니다. 포털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 기사에 달리는 댓글로 여론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댓글을 보면은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약간 사람들이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계정은 170만 개인데 이 가운데 1,000개 이상의 댓글을 단 계정은 약 3,000개에 불과했습니다. 0.18%에 불과한 네티즌이 댓글 여론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0.006%에 불과합니다. 댓글을 많이 단 사용자들은 정치 관련 댓글을 압도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댓글을 달므로써 이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는 해석의 폭을 좁혀주고 싶어하는 게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의 한 가지 동기. 댓글의 독점과 이에 따른 역기능이 부각되면서 포털 댓글 시스템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비단 이번 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터넷 댓글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지 최원묵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구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를 전면에 배치하고 댓글도 허용하는데요. 그렇죠.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글로벌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전혀 다릅니다. 첫 화면에는 검색창만 단순하고 깔끔하게 있고 뉴스를 찾아서 클릭을 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털 내에선 댓글을 달 수 없는데요. 드루킹이 했던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게 구글에선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 포털 사이트는 바로 이 댓글 때문에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댓글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예. 국내 포털들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 비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번 댓글 조작 수사의 단초가 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지난 1월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 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수사 결과 지금 밝혀진 상황에서 지난 17일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댓글 조작의 피해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대선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댓글이 여론을 보여주는 풍향계가 아니라 정쟁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 손 봐야 될 텐데 그동안은 왜 그냥 그대로 둔 겁니까? 네, 국내 포털업계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에게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고 우리가 댓글을 막으면 이를 허용하는 외국계 SNS로 옮겨갈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댓글 여론 조작의 폐해를 지적하는 측에선 뉴스와 댓글 장사로 이용자들을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인터넷 기업들의 장사 속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최원묵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 간에 벌여왔던 사드 기지 공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군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기지 앞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장비 반입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참가자 여러분.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검문 검색을 하며 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국방부는 지난 12일 공사장비 반입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대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일주일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는 누수공사와 오폐수 시설은 허용한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미군 식당과 숙소 공사를 고집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성주 기지에서는 한미 장병 400명이 비좁은 곳에서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자재와 장비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공사에 착수해야 장마철 이전까지 끝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인데요.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집권 여당을 옹호하는 온라인 댓글 활동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불법적인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2014년 1심에선 정치 관여로 국정원법만 어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듬해 2심에선 선거 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인정돼 징역 3년형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일부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후 2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은 지난해 8월에야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엔 대법원 행정처가 재판부 의중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와 특수활동비 유용 등 추가 재판과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한미연구소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홍 행정관의 부인이 한미연구소에 보낸 이메일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자신을 연수생으로 뽑으면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인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자신을 연수생으로 선발해달라며 한미연구소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김기식 전 의원의 행동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감사원과 연구소의 관계를 고려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 정부 및 정부기관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위협적인 어떤 그런 메일이다. 김기식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한미연구소 예산 삭감을 주도했고 홍일표 행정관은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홍 행정관은 대외경제연구원의 한미연구소 개혁안을 보고받아 구재회 소장이 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이 처음 나온 지난 9일 홍 행정관이 부탁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정당하게 국가 비용으로 연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행정관 부인 장모 씨는 남편 때문에 꺼려야 한다는 소문을 들어 이메일을 보낸 거지 압력을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땅콩 회항 논란의 조현아 사장은 세관 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온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뤄진 경찰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조 전무 휴대전화와 마케팅 부서 PC 자료 등을 확보해갔습니다. 조 전무가 종이컵과 유리컵을 던졌는지, 물이나 음료만 뿌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형사 직원들 상대로 해유한 사실이나 아니면 대한항공 직원들끼리 짜맞추기 진술을 하지 않았냐. 경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현민 전무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조현아 카로텔 사장은 세관 프리패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포착된 영상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현아 사장의 수화물을 대신 찾은 뒤 카트 가득 싣고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세관 신고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지시하고 항공사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포장을 뜯어서 거기서 버리고 나가는 그 광경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 관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물품을 반입한 것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조 사장과 가족들의 5년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원경 환경부 장관이 서울시가 생산하는 수돗물 아리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을 비판한 게 아니라 이 물을 굳이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아리수를 페트병에 담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나 공공행사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수를 담는 이 페트병은 무게가 19g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아리수 페트병을 한 해 600만 병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리수 한 병 생산에 드는 플라스틱 양입니다. 환경부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고 다른 페트병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담금이나 회수 부담은 없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아리수를 언급하며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폐기물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사용량을 줄이고 페트병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도서지역 가뭄 등 재해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병물의 용도 자체가 뭐 비상급수 세대라든가 단수 세대에 꼭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지자체와 논의해 페트병 수돗물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정수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 회장이 장애인 주차증을 여러 장 만들어서 자기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서 차에 붙이고 다닌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한 대형 세단. 장애인 표지를 자세히 보니 원래 있던 번호를 지우고 자기 차 번호를 덧칠했습니다. 이 고급 수입차에 붙은 장애인 표지도 가짜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해온 운전자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구입한 뒤 비닐을 벗기고 차 번호를 위조한 겁니다. 한 장애인 협회장은 컬러 프린터로 장애인 표지를 만든 뒤 본인도 쓰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신체는 멀쩡한데 양심이 불량입니다. 진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이렇게 반짝이는 홀로그램 마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조범들은 홀로그램이 없는 가짜 표지를 잘 안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검해보니 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구석에 표지를 밀어넣은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이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자기가 편하자고 내 시간을 아끼고자 그런 위조를 하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는 1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20배 많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차 없는 아파트로 지어져서 택배 대란이 일어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부가 이른바 실버 택배를 제안했는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왜 이런 데 나라 돈을 쓰느냐는 청원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지 내 지상층에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면서 택배 대란이 일었던 다산 신도시. 국토교통부는 대안으로 실버 택배를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를 받아 다시 배송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실버 택배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했습니다. 이틀 만에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실버 택배 회사에 쓰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허용만 한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해야만 했을까? 국토부는 결국 실버 택배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차량 통행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일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낮 독일 시내 한복판에서 유대인 청년들이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독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 청년이 위협적으로 허리띠를 휘두르며 공격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장면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폭행을 말리며 거칠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폭행을 멈춥니다. 폭행 피해자들은 유대인의 상징인 모자를 써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띠에 맞은 부위는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Ich bin relativ ruhig geblieben, aber ich hatte da Riesenangst und also ich habe für eine Stunde danach gezittert die ganze Zeit. 독일에서 이슬람 난민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ür den Kampf gegen den Antisemitismus und hier muss mit aller Härte und Entschlossenheit auch vorgegangen werden und dies ist natürlich ein ganz schrecklicher. 실제로 독일에서 반유대주의 범죄는 지난해 1453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92년의 삶을 접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은 마지막 선물로 각막을 기증했고 이제 남편 신상욱 감독 곁에 잠들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고 최은희 씨의 증손자가 위패를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화사 신필름의 후배들이 관을 들고 뒤를 따릅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진 발인식에는 폐암 투병 중인 배우 신성일 씨와 신영균, 한지일 등 원로 영화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상욱 감독님 돌아가셨고 지금 12년 만에 이제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두 분이 또 어디선가 또 만나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최은희 씨는 사후 각막 기증으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남겼습니다. 내 하나 뭐 이렇게 보탬으로 해서 광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기증을 하겠다고. 고인이 성나자로 마을을 후원하며 한센인들을 도왔던 선행이 연결미사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인과 함께 원조 여배우 트로이카로 손꼽히는 엄앵란 씨는 최은희 선생님은 60년대 열악한 영화 환경에서 버선 빠는 것부터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는 톱스타였다며 너무 대단해 보여 눈도 못 마주칠 때가 많았다고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에도 남편과 연기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던 최은희 씨. 평생의 동반자 신상욱 감독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평창올림픽 여자 피겨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던 자기토바와 메드베데베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두 선수는 요즘 한국 화장품과 K-팝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피겨스타 메드베데바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경기 때와는 다른 10대 소녀의 발랄함을 마음껏 뽐냅니다. 한국 남자 피겨의 샛별 차준환과의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무대를 빛냈던 세계적인 스타들이 2달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아이스쇼를 위해 뭉친 만큼 경쟁은 잠시 잊었습니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자기토바와 메드베데바는 한류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팬으로 알려진 메드베데바의 K-팝 사랑은 더욱 열렬해졌습니다. Я просто все песни наизусть знаю, и все. Знаю наизусть все песни, которые здесь участвуют, все наизусть. 자기토바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칭찬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Из Кореи мне тоже нравится очень косметика. У нас даже есть в Москве магазин отдельный. 차준하는 겜린, 진보양 등과 함께 방탄소년단으로 변신해 숨겨왔던 길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도전일 수도 있는데 다른 장르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스타들이 펼치는 아이스쇼는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회에 걸쳐 열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마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항의 포스코 역사관에 가면 이 종이마패라고 불리는 빛바랜 메모지가 한 장 있다고 합니다. 1970년 포항제철 건설을 지휘했던 박태준 사장이 이권을 노린 정치인들의 압력에 시달리다 못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포철이 자금 운용과 구매에 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박태준 사장에게 쓰게 한 뒤에 왼쪽 상단에 저렇게 친필 서명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박태준 사장은 이 메모지를 10년 동안 간직했고 마치 마패처럼 정치 외압을 물리치는 상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포항제철과 포스코 최고 경영자의 운명은 험난했습니다. 이번에 사표를 낸 권오준 회장을 포함해 역대 회장 8명 가운데 6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도 퇴진했습니다. 그 과정에 검찰 수사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었죠. 이 불행한 공식은 민영화 이후에 정부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권오준 회장은 새 정부 출범 후 6차례 대통령 해외 순방에 어떻게 된 일인지 단 한 번도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 세무조사설이 끊이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포스코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임 정준양 회장도 대통령 순방과 총수 오찬에서 배제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방위 세무조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 끝에 결국 기소됐습니다. 지금 정부가 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이 57%나 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권오준 회장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6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속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영자가 정권 바뀌니까 물러나는 것을 보며 어느 외국인 주주가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박태준의 종이 마패는 포스코의 30년 잔혹사를 미리 내다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마패는 주주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패조차 무기력한 곳이 지금 2018년 대한민국입니다. 4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포스코의 마패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에 반소매 옷을 입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론 제법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를 생각해서 의상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제주를 제외하고 종일 나쁨, 일시적으로 또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동, 영남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날이 건조합니다.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 낮에는 대구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평년보다 5도에서 9도나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이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7일 드루킹 오프라인에서 경인선으로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고 말한 곳은 지난해 3월 민주당 광주 경선장이 아니라 4월 서울 경선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